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분기 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이제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주는 여전히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사이에 조금 그러니까 고생했던 그런 분야들이 조금 다시 올라오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뭐랄까 방향성이 이제까지 상반기 내내 봤던 그런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서 결국은 실적 시즌에 뭔가 그 새로운 길을 좀 잡을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것을 신호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주도주였었던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도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거 보면 크게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장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향성에서는 또 이제 금리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의 이슈도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챙겨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은 좀 둔화되고 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도 2분기 GDP 추정치를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게 3.0이었는데 2.7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약간 그 소프트 패치나 경착륙의 강도가 크진 않겠지만 약간 경착륙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GDP 나우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사실은 2.7에도 엄청 높은 건데 그렇죠.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예 침체는 없다, 무착륙이다, 계속 간다, 뭐 이제 이거였다가 지금은 연착륙이다 갔다가 혹시 경착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동안 사라졌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하를 미리, 금리 인하를 예방적으로 미리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금 스토리라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최근에 그 미국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극과 극이다, 한마디로. 이 장단기 금리차, 일드 커브를 가지고 하는 수익률 곡선 갖고 기반한 모델은 무조건 12개월 안에 침체 온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 S&P 500하고 그 소위 이제 거의 투기 그 등급에 가까운 트리플 B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한 거는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경제 지표는 딱 중간에 이게 양쪽 눈치 다 보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소비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걸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연준한테 시장은 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 빨리 금리를 인하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빨리 인하해라고 압력을 가한다라고 할 시에는 과연 어떤 자산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금리 인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인하의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두 가지, 하나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랑 즉 예방적. 보험적 성격의 인하, 두 가지가 완전히 달리 움직인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알리안츠 글로벌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1980년도 이후에 금리 인하 구간의 자산군별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침체성 인하든 예방성, 보험성 인하든 모든 분야 구간에서 좋았던 거는 채권이다.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미국 회사채, 회사채. 투자 등급 회사채. 이 모두가 이제 모든 구간에서 다 좋았는데, 주식은 양쪽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즉 보험성, 예방성 금리 인하할 때는 주식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침체성 인하이면은 보시면은 이런 표현 지금 박살이 납니다. 그러네요. 주식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마냥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때문에 하는지를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쪽은 보험성 인하든 침체 인하든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침체 인하이게 되면 주식 쪽은 좀 안 좋다.
근데 신흥국 주식은 침체 인하든 보험성 인하든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채권이 우위고 선진 주식 그리고 이제 신흥 주식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보험성 인하를 전제로 한다면 업종 섹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그걸 빨리 말씀 주신 대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 한 10%도 안 되거든요. 네. 한 7,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험성 인하를 봐야 되는 건데 네. 보험성 인하할 때는 업종별 수익률이 지난 1960년도, 70년도 이후로 놓고 보면 한 6개월,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한 이후로 놓고 보면 대체로 순서로 보면 확실히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가장 좋다. 그렇죠. 부동산이다.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소비재,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기술, 소재 뭐 이런 수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주식이 좋지만 확실히 경기에 민감하고 금리에 민감한 업종의 성과가 적어도 첫 금리나 6개월 동안은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업종별로도 궁금합니다. 업종별로 어디를 매수하고 또 어디를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앞서 본 거는 이제 소위 보험성, 예방성, 그렇죠. 그 이후로 되게 다 좋아지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순위를 매겨봤다면 이 아까 봤을 때 침체성은 이게 피해갈 방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보시면은 그나마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쪽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플러스 수익을 내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20, 30%씩 빠지는 상황에서 저 정도만 내도 엄청난 선방인 거죠. 반면에 아까 우리가 보험성에서 봤던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이 침체성 인하 때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더 많이 심하게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기술, 산업재, 금융순으로 많이 빠지더라. 결국은 업종별로 놓고 보면 보험성 인하 때 제일 좋았던 업종들이 침체성 인하 때는 제일 안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다 똑같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는 걸 보시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결국은 그래서 이게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금리 인하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뭐 하반기쯤에는 달성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침체냐 아니면 그렇죠. 보험성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갖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를 좀 전환해서 이 외환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환 시장 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가 일본의 엔화가 거의 지금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상반기에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간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많죠. 하반기 더 많아지겠어요. 이 상황을 가면 지금 170엔 예까지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160엔 넘어섰고. 네, 지금 17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은 38년 만에 이제 가장 가치가 낮아진 상황이 그러면은 된 걸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치가 지금 정말 낮아진 거죠. 네. 38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달러 대비 최저치, 그러면 거꾸로 환으로 환산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 두 번째 차트에 열려 있는 것이 38년.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뭐 30년, 30년. 일본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뭔가 이게 우리 책 제목들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사나. 잃어버린 게 뭐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제 잃어버린 40년이 나오게 생겼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보면은 1986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일본 수출 업체들은 뭐 좋을지 모를지언정 일본의 시민들, 국민들은 매우 가난해졌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해외 나가서 살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앞에 첫 번째 차트로 와 보시면 예. 이게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킹 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전 세계의 그러한 환율이 달러 대비 다 약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순위를 그렇죠. 보시면 일본 엔화가 주요국 통화들 쭉 환율 중에 보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18%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 브라질 레알 수준이거든요. 이게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2000년도 한 중반대 브라질 채권 투자했다가 고생들 하셨는데 그때는 금리에서 먹고 환율에서 깨져가지고 합쳐보면 마이너스였던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악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보면 뭐 거기서 주가 올라와서 먹었다 하더라도 환에서 다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엔화의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도 좀 크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 캐나다 달러는 안정적인데 반면에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쪽들, 즉 지금 스웨덴, 스위스, 일본 이런 쪽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미국과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 데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일본 엔화가 워낙 많이 빠져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환전을 해놨는데 문자 왔더라고요. 산 거보다 더 떨어졌으면. 아, 이게 다 왜 그런가? 이게 금리 차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 가지 네. 변수, 환이라는 거는 지정학적 또 그 나라의 그러한 군사력 뭐 이런 거 다 그런 연결돼 것도-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양 국가 간의 금리 차 또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지금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약탈적인 그런 환율 뭐 정책을 그런 식의 접근들이 상당히 많았죠. 펼치고 있죠. 지금 네. 미국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어찌 보면 그런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이런 달러 강세로 다 메꾸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우리가 많이 봤지만 주요국들 중에서도 이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격차가 일본 엔화는 지금 사실상 거의 최근 들어서 플러스 났긴 했지만 사실상 제로금리였고 네. 미국 달러가 이제 5% 중반대이기 때문에 격차가 엄청나 있는 상태. 그러면 누구라도 예금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다가 예금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들을 다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투자자라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결국은 애국심으로 다 일본 엔화를 들고 있을 거냐?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해결책은 일본 금리를 다시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달러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수요를 줄여주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이거 일본 정부가 의도한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자신 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다면 소위 기본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정부 부채가 그 G7 중에 가장 높은 국가잖아요. 지금 가장 최근 걸 찾아보니까 국가 채무가 GDP에서 265%나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는 지금 50%,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도 이 난리가 벌어지는데 일본은 260, 70%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그 찍었던 그 채권들의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 금리를 쉽게 좀 낮추라는 압력 중에 하나도 미국의 이자 부담 때문에 이자가 1조 달러씩 나가니까 지금 일본이 그런 이슈고요. 또 반면에 그럼 자체적으로 달러 수요를 낮추는 거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미국 국채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 나라 1등이 일본이거든요. 네. 1조 달러 이상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팔아갖고 예나 방어하면 되거든요. 되게 쉬운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맡고 있느냐? 미국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사실상 지금 거의 사전 승인을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160엔을 뚫고 170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건데 다만 전 걱정하는 것이 이것도 임계점이라는 게 모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임계점이 온다면 일본 엔화가 미국 국채 시장에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덤프라고 그러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매도 압력, 금리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 나가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쭉 빨려 들리면서 변동성. 결국은 이것의 임계점이 지금 당장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블랙스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게 마냥 웃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한국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왜냐면 지금 거의 이제 1,400원 순에 근접한
우리 그 소위 그 원화 약세 있지 않습니까? 굳이 위안을 갖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다 정도긴 한데 우리의 그러한 그 말씀드린 대로 해외 외환 시장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파워는 더 약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더 낮은 수준에서 네.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